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하는 시기죠. 그래서 방산 수출 분야 주요 이슈들을 결산하고 또 올해 K방산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 K방산이요. 2022년에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 아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뭔가 통계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네. 줄었고 질적으로는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금액은 최종적으로 몇억 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한 130억 불에서 한 140억 불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에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낮은 수치고 작년에 수치에 대비해서도 한 25% 정도 2022년에 그렇습니다. 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173억 달러에서 지금 130억 달러 정도로 가정하면은 약간 25% 줄어든 경우죠. 네. 대신에 이제 질적으로 좀 좋은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기 체계를 수출한 나라가 기존의 4개 국가에서 12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배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수출한 무기 체계 종류도 6개에서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총평하기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그래도 좀 튼튼히 다지는 기간이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대체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어쨌든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 좋은 신호긴 한데 네. 우리 이제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규모는 줄었는데 이렇게 네.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어떻게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규모가 조금 줄어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네. 있겠죠. 그래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보면 이제 2차 이행 계약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금융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폴란드 이제 정부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교체되다 보니까 폴란드 측에서도 좀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데 2차 이행 계획을 체결하는데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천공2 지대공 미사일과 관련된 대규모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약 체결이 좀 또 뒤로 밀렸습니다. 연기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규모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프를 보면은 네. 통상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린다 할 때 이것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방산 수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면은 조금 저희가 우려할 측면도 있는데 2021년도에 72억 달러, 2022년도에 173억 달러, 이번에 예를 들어서 130억 달러 이 정도면 사실 전체적인 상승 곡선은 그대로 좀 유지되는 상태에서 네. 이제 올해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022년에 가장 많은 수출 국가, 그러니까 가장 네. 많이 수출한 국가가 폴란드였는데 그렇죠. 폴란드 2차 계약 센터장님 모시고 사실 저희가 올해 될 것 같다 9월부터 뭔가 될 것 같다 했는데 해를 넘기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보면은 폴란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또는 폴란드가 과거에 프랑스와 헬기를 계약했다가 파기했다. 이런 걸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더 분석해 봤더니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좀 반가운 소식은 폴란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기존 계약은 우리가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의사를 밝혔고요. 총리가 직접. 네.
단 이제 거기에 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계약, 기존의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이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와 헬기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 에어버스와 폴란드 정부가 체결한 그 계약은 가계약이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고 네. 우리 계약은 이행 계약은 정식 계약입니다. 네. 차원이 틀리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정부가 그때 이제 그 헬기 카라칼 헬기인데요. 이 헬기 계약을 취소한 이유가 노조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카라칼 헬기가 에어버스에서 생산하는 그 헬기였는데 기존에 폴란드에는 시콜스키라는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UH-60 네. 블랙호크 헬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폴란드 내에 이미 공장이 있는 헬기를 도입해야 일자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지 않느냐, 왜 국가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계약을 가계약이니까 협상을 하다가 이제 중지하고 미국의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하면서 그 계약이 무산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이행 계약은 지금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폴란드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에서 일단 한번 그 진행이 된 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폴란드 노조나 이런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굳이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2023년 이야기를 이제 총평을 이야기를 해주실 네. 때 우리가 수출 품목도 늘어나고 수출 국가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그렇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는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좀 성장했다 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는데요. 수출 국가들이 늘어났다, 수출 품목이 늘어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방산 수출의 전체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이 진폭이 이게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네.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외신들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이쯤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계약 또 중동 지역의 방산 수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은 그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동유럽 쪽에서 조금 계약이 더 지연되더라도 또 중동 지역에서 계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중동 지역의 계약이 좀 지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유럽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 일부 지연되거나 미뤄지거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완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나라가 많고 네. 품목이 더 늘어났다는 네.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집값도요. 사실 네. 우상향한다고 해도 올랐다가 뭐 약간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올라가는 뭐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방산도 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우리 2023년에 가장 뭔가 잘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산업계에서요. 네. 그걸 어떤 걸 좀 꼽을 수,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뭐 네.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이 소식 들렸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죠. 레드백이죠. 네. 예,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 이 부분은 뭐 금액은 한 3조 정도 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우리 한국군이 먼저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수출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항상 순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수출용으로 먼저 만들어 본 거죠. 시제품까지. 그래서 그것이 수출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산 기업의 역할 또 그런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민간 방산 기업들의 자신감 또 역할 이런 네.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와 관련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무기체계를 수출하면 이제 이윤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회사 자체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R&D에 투자하면 성능이 더 우수한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수한 무기체계를 만들면 또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4대 방산 대기업의 매출 대비 수출의 비중이 33.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기존에는 뭐 16.6%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의 그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순환 사이클이 그렇겠네요. 만들어질 수 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레드백 관련해서 독일 못 제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도 좀 어떤 비결이나 비법이 좀 있었을까요? 그 제가 일부 듣기로는 독일에서 당시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계약을 위해서 거의 가격을 덤핑하다시피 네. 해서 굉장히 낮춘 가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아주 그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이제 현지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호주군이 테스트해 보니까 이 레드백이 훨씬 더 우수하다. 우리가 원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독일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서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실력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네. 이겼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가장 아쉬웠던 사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제도 개선입니다. 네. 그 수출 금융 지원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 적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 후반기로 쭉 오면서 빨리 돼야 되는데 하는데 결국 아직도 국회 문턱을 통과를 못해서 계류 중입니다. 수출 금융 지원 관련한 그렇죠. 제도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네. 수출입은행의 보정 한도를 기존의 15조 원 규모에서 뭐 35조 원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그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우리가 흔히 신디케이트 론이라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5개 시중은행들이 모여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네.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건 임시 방편적인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출입은행의 보정 한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희토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부품이나 어떤 자원이나 네. 이런 것들은 공급망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수출 진흥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종의 보정 형태로 하면은 훨씬 더 수출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도의 기금 설치까지 좀 가야 되는데 작년 한 해는 그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어쨌든 방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확장하면서 네. 날개를 폈고 2023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였죠. 예.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언급하긴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그러니까 네. 이 국가 때문에 우리 수출입은행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국가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산 큰 손으로 불리는 폴란드가 아직은 우리랑 그 계약을 뭐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걸 좀 전략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폴란드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사라든가 네. 또 고위급 정부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폴란드와 새로운 정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이행 계약 또 3차 이행 계약을 보면은 이제 K9 또 FA50은 이미 이제 이행 계약이 거의 진행이 됐거나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행 계약에서 주 품목은 K2 전차. 네. K2 전차 그리고 이제 천무 다량장 로켓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대상 무기 체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 폴란드와 이제 잠수함 수출이 또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은 뭐 올 후반기 또는 내년 초에 잠수함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특사나 또 고위 정부 관계자를 파견해서 새로운 정부와 신뢰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까지 이제 확대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루마니아, 뭐 체코 네.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도 이제 K2 전차, K9 이런 무기 체계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시장을 우리가 더 확대하는 거, 폴란드뿐만 아니라 옆에 국가, 인접 국가, 루마니아, 체코 이런 것까지 쭉 해서 내년에 계약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동유럽의 교두보를 튼튼히 하고 확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체코나 루마니아, 폴란드 이렇게는 사실 거의 그 동유럽 쪽에서 맞습니다.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고 여기를 그렇습니다. 잡게 되면 서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폴란드에서 폴란드와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을 얼른 좀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수출 국가가 다양해진 것이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중동 국가들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왜 실제로 계약도 체결을 한 국가들이 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좀 멈춰서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를 굉장히 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네. 오일머니도 있죠. 그리고 네. 무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중동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네. 왜 이 두 나라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 두 나라의 그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국의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현지 생산, 네. 기술 이전 이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국영 방산 기업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도에 국부펀드라고 해서 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부펀드가 방산업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SAMI라 그럽니다. SAMI. 근데 이 방산 기업이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세계 방산 100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98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7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가가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엣지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EDG. 그래서 엣지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100%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 방산 전시회를 직접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후원을 해서 대규모로 국제 방산 전시회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인기라든가 이쪽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수출까지 시도하고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동이니까 그냥 무기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개 국가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국가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이라든가 또는 뭐 기존에 수출한 무기 체계의 공동 성능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방법을 다양하게 협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국가들은 모두 그 전쟁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잘 반영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맞춤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야 결국은 중동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 호주 레드백 그 장갑차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사실 호주 군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녹여내서 장갑차를 만들어서 그렇죠. 수출까지 성공을 한 것이잖아요. 네. 이런 전략들을 좀 따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앞서서 이제 폴란드 잠수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캐나다도 잠수함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폴란드도 유럽에서 열린 그 방산 박람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나라 잠수함 볼 정도로 이 잠수함 자체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 사업 네, 관련해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그렇죠. 지금 폴란드, 중동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이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영역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도 좀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잠수함 사업과 훈련기 사업은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또 사업 추진 기간도 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계, 일반 방산업계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캐나다라든가 폴란드라든가 그 국가가 요구하는 바가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절충 교육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뭔가 큰 것을 제시해 주길 원하죠. 네. 그래서 이 잠수함 사업은 기본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당 국가가 도입하는 국가가 매력을 느낄 만큼 뭔가 반대급부적인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잠수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급부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 첨단 기술과 관련된 뭐 공장을 설립해 준다든가 또는 뭐 기술 이전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해준다든가 네. 또 현지 조선소를 뭐 건립을 해준다든 기타 등등의 뭐 어떤 그런 대규모 제안이 필요할 겁니다. 네. 훈련기 사업은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훈련기 사업은 기존에 미 공군에서 했던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이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보잉이 사실은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들어왔고 미국의 어떤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로키드 마틴도 중요하지만 보잉도 방산 부분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네. 그래서 좀 배려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밀렸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훈련기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훈련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기 사업은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사업은 직접적이고 직접, 네. 범정부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이 직접 들어갈 수 직접 있다는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이시죠. 훈련기 사업은 조금 더 간접적으로 이제 간접 접근 전략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기존에 한번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교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 접근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 미국의 그런 방산 업체랑 협력을 한다던가, 그렇죠. 네, 이름을 같이 이제 올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미국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의 제도는 미국의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T-50 계열의 고동 훈련기도 결국은 로키드 마틴의 네.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너무 과도하게 선전을 하거나 홍보해 버리면은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존의 법규와 상충되는 면이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국의 제품이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동맹 차원에서 이런 장점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 점을 제가 간접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총평을 들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과연 우리 그 방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궁금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세계가 좀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네.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안타깝지만은 이 세계는 과거의 10년, 20년 전보다 불안정해지는 것은 뭐 불가피한 그런 현상 또는 대세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각국의 국방 예산을 다 통틀어 보니까 2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 합치면 뭐 2,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의 30년 동안의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예산입니다. 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을 다 합쳐도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세계 방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유럽의 방산 강국도 이런 국가들이 벌써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고 네. 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어떤 수출 중심의 우리 방위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국방부에서 내년도 목표를 또 200억으로 지금 네. 설정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목표가 뭐 100% 달성한다고 제가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은 올해보다는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2023년 어쨌든 뭐 그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어도 말씀하신 대로 네. 우상향 되고 있는 중이니까 네. 2024년에도 상향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그런 방산 그렇습니다. 시작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